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국회의원 두 분과 분석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윤석열 후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말씀을 나눠볼 얘기들 주제들이 좀 있는데 N번방 사건 계기로 이 관련 법안이 이제 시행은 됐는데 이것이 대선 레이스에 또 하나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전 검열이다라는 주장을 윤석열 후보가 적극적으로 펴면서 20대 남성에 대한 또 다른 표심 구애다라는 분석들도 따르고 있는데 오늘은 신 의원께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이게 많은 분들이 놀랬던 게 근데 저는 이제 놀란 게 우선 이제 그 법은 잘 만들어졌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시행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놀란 게 저는 제가 기술적인 문제 문외한입니다만 일단 텔레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N번방의 사건의 발단이 된 게 텔레그램인데 그것은 또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거. 왜냐하면 외국에 서버가 있고 운영업체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그까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럼 이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을 수 있겠느냐라는 지점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좀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기에도 부족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오히려 국민들의 통신 자유를 제한하는 요소가 적지 않다는 게 불안 요소더라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이 문제는 무슨 그 고담 줄론 그러니까 큰 프레임에 이거는 뭐 통신의 자유냐 아니면은 뭐냐 하는 이런 큰 프레임보다는 법안의 실제적인 적용을 본 다음에 부족하다면 저는 법을 보완하는 게 맞다. 그 방향은 하나다. 예.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범죄 막는 기능 하나. 그러면서 동시에 국민의 이런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화를 맞춰가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한쪽에 이렇게 주장에 서가지고 확 빨려 들어갈 일은 아니고 적용되는 걸 봐가면서 문제점을 찾아내자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윤 후보가 이 부분을 쟁점화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대녀 문제, 이대남 문제를 이제 하면서 또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제 정치적 시각들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네. 신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게 있다고 하면 보완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 법이 작년 5월에 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그 디지털 성범죄가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면서 국민의 예. 공분을 사면서 만들어진 법인데 디지털 성범죄가 워낙 교묘하잖아요. 교묘하니까 이 법은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고양이 동영상을 올려놓지 못한다, 개인의 검열을 한다 이런 취지하고는 완전히 정반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매출액 10억 원 이상 그리고 하루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사업주에게 검열을 강화하는 법률입니다. 그러니까 이 디지털 성범죄의 노출을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거든요, 실제로. 그럼 그런데 그거를 막는다. 그러면 향후에 이 디지털 성범죄의 교묘한 이 노출과 이 성을 갖고서 장사를 하고 성폭력을 하는 이러한 행위를 어떻게 막을 거냐라는 거. 이 첫 번째 조치거든요, 이게. 네. 예. 그러한 법의 취지를 이해하고 신 의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보완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조치할 건가 이렇게 나가야지 이것이 무슨 고양이 동영상을 못 올려놓는다 개인의 검열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무책임한 태도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N번방 방지법과 함께 오늘 가장 또 논란이 된 부분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이었습니다. 지난 2007년에 이제 수원여대 교수초빙 지원서에서 허위 경력을 써내고 수상 경력을 부풀렸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가짜 수상 기록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돋보이려고 한 욕심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해명과 좀 의혹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전반적으로 저쪽 보면서 이게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게 완전 거짓말을 한 것이냐 이게 판단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게임 산업협회만 하더라도 기획이사라는 공식적인 자리는 없었고 협회가 공식적으로 창립된 것은 그 후의 일이지만 실제적으로 작품을 만들고 작업을 했다는 거거든요. 김건희 씨 말에 따르면 그러니까 어떻게 공식성은 떨어지지만 완전히 없는 사실을 허위로 만들어내서 가짜 서류를 냈다라고 보기에도 좀 애매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좀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과장은 있을지언정 거짓은 아니라는 게 제 판단이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과 완벽하게 부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또 별도로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 좀 조금씩 더 언론에서 보도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저 당사자들의 설명도 있고 당시 관계자들도 정을 하고 나올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보자.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2000 몇 년도라면 결혼하기 전에 일일 테고 예. 막 공부를 하거나 교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시점인데, 지금 뭐 윤석열 검사와 결혼 뭐 생각도 없었을 테고 지금처럼 대통령 후보 부인이 될 가능성은 제로였을, 인생에 어떤 목표도 없을 테니까 그런 시점이라면 좀 뭐라 그럴까, 그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됐을 거라는 점도 감안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오래전 이야기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좀 사실관계가 좀 더 나올 때까지는 의혹은 갖고 있대, 의문은 갖고 있대,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고 봐요. 예, 김건희 씨의 해명도 해명이지만 더 큰 관심을 모았던 것은 윤석열 후보가 과연 어떤 입장을 내놓는지, 여기에 대해서 시선이 많이 갔는데 오늘 오전에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관련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했는지 직접 듣고요. 두 분과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고, 그리고 그 수상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회사의 운영과 부사장으로서 회사의 운영과 작품의 출품, 그 아마 그 회사가 제자들하고 같이 했던 거로 기억이 되는데요. 제 처가 그 기자와의 대화에서 아마 그 결혼하기도 전에 오래된 일까지 이렇게 뒤지느냐 하는 차원에서 좀 억울함을 얘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부적절한 거로 저는 보여지고, 다만 YTN 보도처럼 그것이 허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의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 그리고 부인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 명백한 선거 개입이다라는 얘기도 지금은 안 나왔지만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결혼 한참 전에 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또 감안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방어막을 형성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일반 국민들이 결혼 전에 범죄 행위를 저지르거나 사문서 위조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사기성 어떤 허위 경력을 썼을 때 그러면 그거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까? 김건희 씨도 똑같은 공인으로 이제 나왔으니까 더 그런 거지만 결혼 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어불성설인 거. 그럼 그 결혼 전에는 김건희라는 인물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렇게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오늘 관훈클럽 토론에서 부인을 했는데 실제로 언론 인터뷰를 자세히 보면요 말이죠. 두 가지입니다. 개임산업협회에 기획이사로 있었다라는 경력을 쓴 거 아니에요. 3년간. 그 개임산업협회는 그러니까 이거 김건희 씨가 2002년부터 3년 동안 있었다는데 개임산업협회는 2004년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기자가 취재를 하니까 우리한테는 기획이사란 제도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재직증명서를 이제 교수로 채용하려면 재직증명서를 내야 되거든요. 재직증명서 물어보니까 재직증명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나는 김건희라는 사람은 모른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두 번째 수상 경력은 3건인데 첫 번째 수상 경력은 아예 전 이름이 김명신이었으니까 김명신 김건희라는 이름이 없고요. 두 번째 수상 경력은 출품 업체 건데 그 출품 업체 관계자도 하는 얘기가 김건희 씨가 어떤 역할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늦게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참 이런 부분은 이거는 그 언론 기사가 정확하다 그러면 이거는 허위 경력이죠. 그리고 부풀린 거죠. 그리고 게임업 출품업체는 좀 악의적으로 한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했단 말이죠. 예. 근데 더 문제가 되는 거는 저는 윤석열 후보의 태도입니다. 자, 이거를 이제 변명으로 일관하고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장모권에 대해서도 이것이 상당히 그 수사라든가 이런 것이 너무나 과도하다라는 얘기까지 하고 말이죠. 그리고 자신의 그 징계 문제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도 참 이해할 수 없다 그런단 말이죠. 저는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대통령이 되면 말이죠. 우리 역대 대통령 보면 측근 비리들이 아들 또 뭐 문재인 정부는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만 그 역대 대통령 되면 아들이라든가 형이라든가 최측근들의 비리가 이 엄청난 대통령 권력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이 국민들이 굉장히 염증을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그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고. 그런데 이러한
지금 대통령이 물론 안 됐습니다만은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자기 대통령 되기 전에도 자기 자신의 뭐 장모라든가 부인에 대한 이러한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서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러면은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러면 공인이라 그러면은 사과할 건 사과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죗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기가 얘기한 법과 정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뭐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아니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리고 보도 기사가 틀렸다 그런단 말이죠. 참 이러한 어떤 인식이 자기 자신에 대해 과연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 대통령 권력으로 일어나서 권력 남용에 대한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할 건가 그때도 이런 우려가 저는 나타난 대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상대 진영에서는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또 언론 보도도 있고요. 윤석열 후보의 보신 것처럼 해명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선 레이스의 이 문제가 점점 더 무엇이 진실인지를 놓고 쟁점화될 아니 근데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후보자의 대통령 후보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검증이 돼야 돼요. 근데 그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무엇보다도 나라를 대표하는 여성이 되는 거고 또한 제2부속실이라는 제도로 인해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맞는데 그럼 그 한계와 이런 것도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인생 전체를 다 더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합의된 기준 하나는 예. 결혼 전의 일에 대해서는 그 배우자를 선택한 당사자의 판단에 맡기고 그 후에 어떤 행동을 했냐 여기에 대해서는 그 후보에게 책임을 묻는 게 예. 맞지 않나는 것은 상식선에서 적어도 합의된 부분이라고 보는 거고 예. 그 부분이 맞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하는 허위 경력 문제도 2004년 일이라면 2012년도에 윤석열 후보가 결혼했으니까 8년 전의 일이다. 그러면 이제서 남는 문제는 그럼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저런 허위 경력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역사에 대해서는 그런 문 차치하고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윤석열 후보에게 물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좀 남는 거예요. 네. 사실은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만약에 복잡하게 진행된다면 결국은 결혼을 왜 그런 사람한테 했느냐 뭐 이렇게 진행될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또 하나는 이 정도 사안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은 사실관계에 대한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완전히 날조한 것이다, 과장한 것이다의 차이라든지 정확한 직책과 그다음에 정도의 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듭 이 문제는 본인이 김건희 씨가 계속 안 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오늘 2월 10월 되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운동이 되면 다 김혜경 씨는 저기 다니는데 네. 윤 후보 부인은 뭐합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테고 나오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묻고 하면 본인이 성명 또는 해명하는 시간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처럼 연일 이제 대선 후보자 배우자 검증이 화두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 여론조사에서 대선 후보 배우자의 검증 범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함께 보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코리아 리서치의 조사고요. 보시면 사생활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5.7%, 그리고 사생활을 제외한 도덕성과 비리 의혹 중심으로 검증을 해야 한다가 54.5%로 나타났습니다. 그 어느 선거보다 후보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만큼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다 합쳐서 80.2%, 80%를 넘었습니다. 이런 여론의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저거는 왜 그러냐, 국민들이 왜 그러냐면요. 과거 경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라 해서 대통령 권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대통령 혼자서 이 권력을 다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통령 산하단체라든가 민간과 연관돼 있는 인사에 한 7천 명을 임명할 수가 있어요. 그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측근 비리라든가 친인척 비리 이런 부분들을 단절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그때 나타났다는 걸 말이죠. 예. 그러니까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실제 청와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청와대 들어가는 것이고 청와대에서 예를 들면 뭐 그런 사람이 여태까지 없었습니다만 권력 남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 배우자예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검증은 필수적인 것이죠. 외교 사절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국가를 대표하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김건희 씨가 한 그 언론 인터뷰 내용 중에서 더 문제가 되는 건 이제 신 의원님이 과거 결혼 전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사생활 아니냐 이런 건데 오늘의 인터뷰 태도가 저는 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은 기자가 이제 그 반대 논거를 제시하니까 믿거나 말거나 기억이 안 난다 이런다. 그리고
그 수상 경력에 대해 허위 문제에 대해서 허위 의혹에 대해서 기자가 질문하니까 아니 학교 성적도 아닌데 왜 그러느냐, 결혼 전이 아닌데 왜 그러느냐, 이로 왜 검증을 나까지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태도가 굉장히 문제죠. 이런 태도가 그러면은 과거의 경력 부분에서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혹시나 잘못이 있거나 인간 사람은 다 잘못과 오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을 인정하고 내가 참 잘못한 것 같다. 이런 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예. 이 태도가 저는 과연 뭐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이 이제 김건희 씨가 만약에 청와대에 들어갈 경우에 상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굉장히 최측근에 대한 그 관리 문제나 이런 게 더 엄중해질 수밖에 없는 상당히 우려가 섞인 시선을 볼 수밖에 없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저희가 국민의힘 지지층에게도 관련된 질문을 한 여론조사 결과가 있거든요. 보여주시면 배우자 검증이 필요하다가 68.2%, 필요하지 않다가 29.1%. 그러니까 배우자를 검증하자라는 응답이 2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동 말씀드리지만 배우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진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통령 비서실 구조 자체가 영부인에 대한 특수한 조직을 보좌하는 조직을 갖고 있어요.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극히 온 국민이 다 물어보면 사실은 뭐 90%, 99%가 당연히 검증해야 되지라고 말씀하실 거다. 저는 뭐 인정하는 거고. 근데 이 검증이라는 게 검증이란 말 속에 포함된 그 넓은 의미인데 어디까지를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사생활을 하려면 아니 예를 들어서 이전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은 뭐 어떤 대통령 후보 부인의 숨겨진 과거, 사생활. 외국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뭐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하나요? 신문에 사진 같은 거 나오고 그런 이제 옐로우 저널리즘 영역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좋아요. 그래서 넘어왔는데 어디까지 할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사이에 아예 합의는 없어요. 처음 상황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도 아까도 이야기했던 대로 적어도 결혼 이후에 대해서는 후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 그 전에 영역에 대해서는 언론에 맡긴다든지 아니면 뭐 추측이 맡기다 이렇게 가는 게 적어도 지금까지 합의된 부분 아니냐 보는 거고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본다면 이 배우자 검증 부분이 앞으로 선거 판단에 투표 행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미칠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오래됐잖아요. 김건희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많이 됐고 또 이런저런 언론 보도도 꽤 된 편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은 마음에 준비를 하고 있을 듯 합니다. 특히나 국민의힘 지지자층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김건희 씨의 아주 범법적인 큰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지지를 철회하거나 바꿀 가능성은 사실은 별로 없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중도층이나 이런 분들이 저래서는 안 되는데라고 나올 게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다라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검토하겠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지금 당 안팎에서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윤호중 원내대표 목소리를 듣고 좀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말씀은 좀 와전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말씀하신 것은 일테면 다주택이라고 볼 수 없는 뭐 시골의 운막 같은 이런 것들도 다주택으로 간주하다 보니까 억울한 피해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세하게 이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제도의 큰 변화를 이야기하는 이건 건 뭐 세제 예, 이재명 후보 한시적으로나마 다주택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면서 또 동시에 1주택자 인정기간 축소로 시장에 매물을 좀 많이 나오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인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또 심중한 의견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당정 간의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뭐 정부 정책의 신뢰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이건 예민한 문제죠. 왜냐하면 이제 이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 문제라든가 종부세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세금을 소득 재분배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 국가의 정책을 좌우하는 것이죠. 근데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것은 되게 한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매물이 잠겨 있다라는 것. 특히 다주택자들이 지난번 종부세가 부과하면서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시장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라는 우리 조서의 형평적인 원칙과 다르게 현재 시장 상황이 그렇다는 걸 이재명 후보는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시적이라도 이 양도세 중과세를 뭐 6개월 이내에 파는 사람은 면제해주고 그 다음에는 뭐 몇 분의 몇 퍼센트 이렇게 연지해주면은 물량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현실을 보면서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하나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책이라기보다도. 그래서 그렇게 다 보면 이제 좀 매물이 많이 나오고 하니까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왜냐하면 공급 120만 원, 200만, 50만 원 한다 그래도 그거 오래 걸리거든요. 굉장히. 예. 1년 이상 걸립니다. 최소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내세웠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도 이 문제에 관련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이 내년 재보선 공천 문제도 있고 최근에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이 상황들을 보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치고 나가고 그리고 민주당이 따라가는 모양새. 그렇다 보니까 이 역할 분담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좀 엇박자가 나는 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요. 전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견해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베이스대로 이재명 후보가 가자는 대로 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부동산 문제도 얼마나 심각합니까? 심각하다 하면 이 정부의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가장 큰 표본 같은 심볼 같은 게 상징 같은 게 부동산 정책이에요.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개선자가 돼서는 대선에서 이길 가망성이 제로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에서도 어떻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윤호중 원내대표야, 그게 아니라고 청와대 생각도 해야 되겠지만 청와대와 정부를 생각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당은 제가 볼 때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저게 왜 그러냐 아시는 대로 이재명 후보를 가장 지금 옥죄고 있는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정권 교체 여론이 워낙 높다는 저 구조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큰 변화가 올 것이라는 그걸 안 주고 되겠어요. 그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중도 성향이라든지 이런 중간파를 잡기 위한 중도층을 잡기 위한 광범위한 노선 전환을 이루어야 되는 건데 예.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과연 어떻게 이 관계 설정을 할 것인가가 앞으로 90여일 남은 또 대선 레이스에 당과 이재명 후보 좀 고민되는 지점이 아닐까 싶은데 또 이 사이에서 좀 엇박자가 좀 날 수도 있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를 잘 조절해야겠죠. 왜냐하면 당이라는 것은 이제 오늘 이해찬 전 대표가 어느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서 또 얘기를 예. 했지만은 그러니까 당 입장에 봤을 때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집토끼. 그러니까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층들을 잘 견고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전략일 테고요. 반면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대구에 가서 또 그런 얘기 했잖아요. 나는 문재인도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입니다. 예. 이재명 정부는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확실하게 차별을 하겠다. 특히 이제 지금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 자산 소득 격차에 대한 문제, 이러한 여러 가지의 어떤 그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자꾸만 방안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확장 정책을 내세우는 거죠. 아마 그런 역할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아마 지금 신 의원께서 말씀하신 정권 교체라는 문제, 그것도 자연스럽게 그럼 진정한 정권 교체의 내용을 누가 갖고 있느냐. 정권 교체에 대한 어떤 리벤지적 복수적 개념을 자꾸만 얘기하는 윤석열과 네. 새로운 대안을 내놓는 이재명은 누가 어떤 사람이 더 차이가 있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데 누가 더 능력과 자질이 있느냐 이런 것을 이재명 후보하고 당에서는 자꾸만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네. 과연 기대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이해찬 전 대표는 그러니까 이제 전면에는 안 나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석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조언하고 이재명 후보한테 조언하고 저렇게 필요할 때 예를 들면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층들, 진보적 층들이 좀 뭔가 좀 흔들린다. 그럴 때 나타나서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응원하는 그러한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지 않을까 앞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그 이해찬 전 대표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층들을 모으는 데는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그런 모습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근데 전면에 나서는 게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좋을까 저는 안 봐요. 왜냐하면 이미 국민의힘의 김종인, 김병준이라는 어떻게 보면 연로해 보이면서도 노련한 정치 전문가들이 와 있잖아요. 뭐 구단이니 뭐 이런 분들이 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까지 이해찬 대표가 앞장에 서서 하는 모습이 뒤따라하기처럼 보일 수도 있고 전부 다 구태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해찬 후보 대표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원거리에서 지원 사기가 하는 걸로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신성범 전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